안녕하십니까. 한국내일지식서비스협회 살롱위원회 위원장 정혜숙입니다. 저는 오늘 내일 미용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첫 번째 내일 개론의 제1장 내일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1번에 내일 미용의 역사가 나오죠. 첫 번째로 세계 네일의 유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 네일 아트를 어떤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손톱의 색으로 어떤 걸 나타내고자 하였는지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대 이집트 시대에 보시면 주술적인 의미로 헤나를 이용을 해서 손톱에 물을 들였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손톱의 색으로는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 계급을 나타냈다는 건 최고위층 사람들이 쓰는 색깔이 따로 있었고, 최하위층에 사는 사람들도 바르는 색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톱의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상류층, 좀 흐리면 흐릴수록 하급층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시면 여기 또한 상류 계급에서 그 손톱에 에나멜을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누스 큐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유래가 되는데, 이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그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였대요. 그래서 그 마누스 큐라, 지금 매니큐어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마누스 큐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손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 당대에 보시면 손톱의 색으로 여기에도 사회적 계급을 분류하였죠. 그래서 왕족이 최고위층인데, 이 왕조 시대 이후로 왕족은 금은색, 이후에는 흑과 적색으로 손톱에 색깔을 들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와 로코코 시대를 보시면 르네상스는 부흥과 부활의 의미가 짙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페라나 뭐 이런 발레 등이 유행을 했는데, 이 시대에 그런 공연에서 쓰는 부활과 부흥의 의미로 손톱의 색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손톱 미용이 발달을 하였고, 그 다음에 로코코 시대에는 고위층 기사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주술적인 의미인지, 사회적 계급은 어떻게 나타냈는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시면 세계 네일의 역사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재료의 변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도별로 기억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830년에 보시면 오렌지 우드스틱이 발명이 되었죠. 그리고 85년에 보면은 니트로셀룰로즈가 발명이 되었고, 그 다음 32년에는 최초의 염료가 들어간 펄리시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로 그 무지개색 펄리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38년에 베이스 코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트가 1938년에 등장을 하고, 1957년에 보면 플랫폼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자연 네일의 그 아크릴릭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연장을 하는 시스템이 이때 1957년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라이트 큐어젤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젤 시스템인데요. 1994년에 그 젤 시스템이 뉴욕에서 등장했다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시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부분 저희 나라의 그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봉숭아로 손톱에 물을 들였잖아요. 봉숭아 꽃과 잎을 빻아서 손톱에 물을 들였는데, 우리나라도 이 손톱에 물을 들이게 된 계기가 그 귀신을 물리친 데서 유래된 그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톱에 색깔을 들였고, 조선시대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그 봉숭아꽃으로 손 발톱에 물을 들이는 게 귀천에 관계없이 들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회적 계급을 나타냈다기보다 주술적인 의미만 강조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88년에 민간
네일아트 그 민간 자격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고 2014년에는 7월 1일 날 미용업으로부터 법적 분리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적중 예상 문제는 앞에 본문 내용을 다루어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풀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적중 예상 문제에 나온 부분들이 또 앞에 본문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도 접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적중 예상 문제도 꼼꼼히 풀어보시고 밑에 해설까지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네일아트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일의 태생 제2장 네일 미용 개론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네일 과학인데요. 네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임신 착상 후 9주째의 손톱 발톱 끝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정색 라인 부분이 표피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피층으로 쌓여진 손과 발톱의 끝 모양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처음엔 형성이 되었다가 14주째가 되었을 때 보시면 이 핑크색 부분이 화살 표시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 들어간 부분이 U자 형태로 만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휘어지는 거죠. U자 형태로 굴곡이 져서 주름이 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마지막 정점 부분에서 14주째부터 손톱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고, 자, 20주째가 되면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네일의 형성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인데, 자, 이렇게 U자 형태로 만입이 되는 그 주름진 부분을 우리는 네일 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손톱 하나에 네일 폴드가 각각 3개씩, 3곳씩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위치한 부분은요, 손톱 표면 윗부분에서 시작하는 손톱, 발톱 그 윗부분 앞주름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록시말 네일 폴드, 그리고 손톱 옆선에 맞춰서 형성된 레더럴 네일 폴드가 각각 2곳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네일 폴드는 프록시말 네일 폴드, 레더럴 네일 폴드가 2곳, 이렇게 3곳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손톱 베드나 매트릭스를 외부의 그 유해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방지하는 방어막 장치가 사실 이 주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면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손톱을 사면을 감싸야 되는데, 프록시말 네일 폴드가 위에, 레더럴 네일 폴드가 옆 사이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곳은 손톱 플레이트 밑부분에 약간 투명해서 이렇게 만지면 아픈 부분 있죠. 그 부분이 하이포니큐움이라는 부분인데, 하이포니큐움 네 곳까지, 하이포니큐움 한 곳까지 해서 총 4곳이 우리 그 유해 세균을 그 손톱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감염 방지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 방지 방어막을 정확한 위치와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네일의 구조 보시겠습니다. 매트릭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매트릭스는요, 우리 손톱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매트릭스 부분이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이 영양소들이 복잡한 단백질 구조인 케라틴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손톱이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손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네일 플레이트, 네일 바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일 플레이트는 매트릭스에서 자라서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일 이 플레이트를 공부를 여기에서는 해보실 건데, 네일 플레이트는요,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그 팔리시를 바르게 되면 숨을 못 쉴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숨을 쉬지는 않지만, 살아있지도 않지만 체내에 있는 수분이나 체 그 밖에서의 수분이 통과는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피부까지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 손톱 자체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공급 어떤 영양소나 외부의 산소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지만 수분은 자체적으로 통과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폴리시를 바르게 되면 외부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폴리시나 젤을 하신다고 하면 자연 손톱 상태에서 100%의 수분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폴리시를 발랐을 때는 20% 정도만 방해를 받고 80% 정도는 다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하실 거는, 이 플레이트 자체가, 우리가 손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는 거, 그러나 수분은 통과가 된다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일 구조에 따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각각 구조에 따른 그 명칭을 설명하고 그 명칭 이름과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구조에 따른 명칭과 역할을 거의 다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던 분들은 보통 이 부분 프레지구나 이라고 아실 텐데, 처음 네일 아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내용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특히 제가 또 중요하다라고 꼭 굳이 꼽아 드리자면 네일 베드, 네일 매트릭스, 하이포니큐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일 베드는 우리 플레이트, 손톱이라는 것을 받쳐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손톱 안쪽에 있는 살을 네일 베드라고 하는데, 네일 베드가 있음으로 해서 손톱이 앞으로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손톱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의 어떤 그 영향으로 다쳤을 때 손상을 입게 되면 네일 자체가 불균형하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혈관이나 신경 조직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하이포니큐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손톱을 받쳐주고 있는 밑에 투명한 층이에요. 그래서 이 투명한 층은 외부의 균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완전히 이렇게 실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감염 방지 보호막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큐티클이 또 나와 있죠. 큐티클은 죽어 있는 조직이며 에포니큐움 아래에 위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큐티클을 에포니큐움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 페이지 보시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큐티클과 에포니큐움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큐티클은 죽어있는 조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클 정리를 한다가 피가 났을 경우에는 큐티클을 자른 게 아니라 에포니큐움을 잘랐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일의 특성과 성장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네일 베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일 베드는 손톱 플레이트를 딱 뜯어놓은 상태에서 네일 베드를 자세히 보면은 길을 잡아주는 라인과 끈끈한 겹이 이렇게 있는 아주 미세한 촘촘한 고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일 플레이트에 붙어 있는 베드 에피더리움이라는 부분과 네일 베드가 이 두 층으로 있어서 서로 굴곡이 막 져 있어요. 그래서 굴곡이 져 있는데 그 굴곡들이 마치 기차의 레일과 바퀴처럼 이렇게 딱 맞물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자라나는 건데, 이 미끄러듯이 잘 자라나려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겠죠. 뭔가 윤활유, 미끄러운 기름진 부분이, 기름이 이렇게 쭉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윤활유 역할이 혈액을 통한 영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잘 돼야지만 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양이 충분히 잘 들어가야 잘 미끄러진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더리움 부분과 베드 부분에 혹시 젤이나 어떤 화학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층이 염증이 생겨서 분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젤을 시술을 하실 때는 특히 이런 베드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젤이 들어가서 벌어지게 되면 바로 그게 조각 분리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젤을 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그림을 보시면 네일 플레이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숨을 쉬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그 네일 플레이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합판 구조로 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층이 기와장 모양으로 된 부분층이에요. 그래서 맨 손톱의 맨 윗부분에 있는 것은 기와장 모양으로 겹겹이 겹쳐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처음 자라나는 곳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데 중간 부분부터 약간 눌리면서 얘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부분은 보호의 기능은 좀 약하지만 외부에 그 팔리시를 발랐을 때 착색이 된다거나 외부에 오일이 완전히 우리 피부 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한 방어막, 방어 장치를 해주는 게 가장 아랫부분에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 자라나온 우리 네일 플레이트가 이렇게 세 개의 합판 구조로 되어 있고 맨 윗부분은 건조해졌을 때 가장 잘 일어나는 합판 구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와장 모양처럼 그렇게 세 개의 합판 중에 기와장 모양처럼 자라나오는 이 부분은 매트릭스의 어느 부분에서 자란 부분일까라는 건 그런 그림이 지금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매트릭스의 가장 뒷부분에서 자란 그 세포들이 가장 윗부분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매트릭스의 가장 앞부분에서 자라나온 그러한 세포들이 가장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톱이 자라나는 원리를 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옆에 바로 보시면 얇은 손톱과 두꺼운 손톱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매트릭스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얇은 손톱이 되는 것이고요. 매트릭스 길이가 길면 길수록 두꺼운 손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일의 기능과 성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네일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성장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여름에 더 빨리 자라는지, 겨울에 빨리 자라는지, 또 손가락 5개 중에서 어떤 손가락이 빨리 자라는지, 중지가 가장 빨리 자라죠.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시고요. 손톱이 완전히 끝에서부터 재생되는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이라면 발톱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일의 특성이 나오는데 하루에 0.1mm에서 0.15mm씩 자라거든요. 그래서 네일의 표피층에 네일 매트릭스에 의해 끊임없이 자라지만 죽은 각질 세포로 되어 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케라틴 경단백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단백질 같은 경우는 동물 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뼈나 연골에 포함된 엘라스틴, 콜라겐, 모발, 손톱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경단백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손톱은 케라틴 경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조단백질이라고도 혹시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조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트릭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조단백질은요. 식품의 그 사료, 그 성분표에서 볼 수 있는 단백질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단백질과 경단백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일 기기 및 기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항상 쓰시던 그 기구나 기기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용도, 사용 설명은 그리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일 기구 같은 경우는 도구와 기기를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일 기구는 소모품을 제외한 오래 사용하는 도구와 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고요. 네일 기기는 우리 네일을 시술할 때 사용된 전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제품은 네일 기기로 명칭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그 일회용인지 일회용이 아닌지 어떤 부분이 기기이고 기구인지 이렇게 약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기와 도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가 풀 수 있게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네일 재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 제품명과 화학 이름이 나와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잠깐 읽어보시고, 그 다음 아크릴릭 및 UV 젤의 기초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크릴릭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온 화학 중합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아크릴릭 시스템은요, 상온에서 중합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온에서 그 중합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가 모노모, 리퀴드인 모노모하고 파우더, 폴리머라는 파우더가 결합을 했을 때 혼합을 함으로부터 레디컬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컬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굽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상온에서, 그냥 일반 이런 상온에서 굽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온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온 중합 반응은 레디컬 반응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믹스처가 그 만드는 시간이 보통 한 3분 정도면 어느 정도 믹스처가 움직이지만 3분 이후에는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 상온에서 중합 개시제 반응, 즉 상온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중합 개시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컬이 발생을 해서 굳기 시작하는 거고, 고분자 아크릴릭 수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에 완전히 굳어서 더 이상 레디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분자 아크릴릭 수지가 되는 데까지 시간은, 아까 우리가 믹스처를 움직이는 건 3분 정도였지만 이후에도 계속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경화가 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크릴릭 시스템은 상온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중합 개시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중합 개시제가 레디컬 반응을 일으키면서 경화되기 시작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경화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크릴릭 리퀴드 모노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성분인 EMA와 MMA가 나오죠. 요즘은 그 MMA 같은 경우는 규제 물질로 되어 있어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그 카탈리스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가 촉매제라고 되어 있죠. 아크릴릭 중합 개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합 개시제가 바로 상온에서만 반응을 일으키는 중합 개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카탈리스트가 중합 개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합 개시제의 양에 따라서 굳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UV 젤이 나옵니다. UV 젤 같은 경우는 아까 아크릴릭 시스템은 상온 화학 중합이었죠. UV 젤 시스템은 광중합입니다. 그래서 광중합이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UV 젤은 자외선 램프의 빛으로 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속에 빛에 의해서 중합 개시제가, 빛에 반응하는 중합 개시제가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시작하고요. 레디컬 반응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UV 젤 시스템은 제품 안에 빛을 쏘아야만 움직이는 중합 개시제가 들어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이 이제 키포인트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그 모노모나 폴리머, 올리거머, 상온화학 중합, 광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모노모는 리퀴드죠. 폴리머는 파우더고요. 올리거머는 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온화학 중합은 상온에서 일어나는 중합 반응, 광중합은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합 반응,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밑에 UV 젤의 화학성 키포인트로 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하드젤과 소프트젤 그리고 젤 폴리시의 각각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젤은 제거도 어렵고 단단하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소프트젤은 부드럽지만 하드젤보다는 부드럽지만 내구력이 좀 약하고 석어프를 할 때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젤 폴리시 같은 경우는
제거가 쉽지 않다. 젤 폴리시와 유사하며 UV 소프트 UV 젤에 비해 제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UV 램프, LED 램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UV 램프와 LED 램프가 어떤 영역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UV 램프 같은 경우는요, 320에서 400 나노미터의 파장 정도를 사용하는 UVA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장 정도를 사용하는 부분이 UV 램프고요. LED 램프는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샵에서 쓰는 LED 램프는 405에서 410 나노미터 파장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중압 게시제가 빛에 의해서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UV용 젤은 UVA에 반응하는 중압 게시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가시광선 LED 램프는요, LED 램프용은 그 젤 안에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중압 게시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젤 안에 UVA에 반응하는 중압 게시제,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중압 게시제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이 제품을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말들 하죠. 그래서 그 제품 안에 UVA에도 반응하고 가시광선에도 반응하는 그 중압 게시제가 두 개 다가 들어있다면 LED용, UV용 다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젤 램프 기기의 특징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선텐기에도 자외선이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부분이 그 UVA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UVA, 그리고 LED용은 405에서 410 나노미터의 파장 정도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일 미용의 안전 관리와 그 화학 물질과 또 그것을 이동 경로를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과다 노출 시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이 화학 물질로부터 고객과 나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고 피부에 닿지 않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맞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는 보통 보시면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정기적이란 말이 자주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를 한다 하면은 쓰레기는 모아서 하루에 한 번 버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어진 모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고객 상담과 전기장치에 대한 안전주의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꼽아드렸던 부분 외에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개론의 1장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